이년이 감히 본관나리를 속여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고을 이년이 원님의 감히 불호령이 본관나리를 속여 동원을 당장 포박하여 뒤흔들었습니다. 옥에 가두어. 그런데 포졸들이 달려가 보니 기생은 온데간데 없고 방 안에는 달랑 집신 한 켤레만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생 어떻게 원님의 코를 3번씩이나 납작하게 눌렀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유쾌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연화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2.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재치가 넘쳤고 입담은 또 어찌나 좋던지 장터 어귀에서 한마디만 꺼내면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생긴 것도 볼만하여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연화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7살에 천자문을 뗐고 10살에는 서당 아이들이 풀지 못하는 시를 척척 외웠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영특한 아이였지요. 허나 아버지가 빚을 지고 세상을 뜨는 바람에 어린 연화는 관기 명부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연화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넘쳐도 기생이라는 신분은 어쩌지 못하는 법. 연화는 매일 아침 청루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신분을 벗어나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고 연화는 술잔을 채우고 가야금을 퉁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가 사는 청루마당에는 낡은 살구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열매를 맺었지만 아무도 그 나무를 눈여겨보지 않았지요. 꼭 연화처럼요. 연화에게는 작은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 살구나무 아래에 나가 앉아서 별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별을 세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낮추어도 별은 누구에게나 같은 높이에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청루의 백발의 노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낡은 삼배 치마에 허리가 잔뜩 굽은 노파였는데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이 났습니다. 아가야, 물 한 모금만 다오. 다른 기생들은 귀찮은 듯 고개를 돌렸지만 연화는 군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시원한 우물물을 길어다 사발에 담고 공손히 2손으로 바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사옵니다. 천천히 드시지요. 노파는 사발을 받아들고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연화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눈에는 바람이 들어있구나. 바람이요? 그래, 어딘가로 가고 싶은 바람,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바람, 그 바람이 눈 속에서 살랑살랑 불고 있어. 연화는 놀라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가 어째서 자신의 마음을 그리 정확히 읽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파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파는 대답 대신 또 한 번 빙긋 웃고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지않아 내가 직접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가 뒤따라 나가보았지만 골목 어디에도 노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연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체면이 남이 세워주는 것이라니. 세상에서 체면 하나로 모든 걸 누르는 양반들을 보아온 연화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체면을 스스로 세우고 그 체면으로 아랫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니던가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렸지요.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말이 훗날 얼마나
크게 울릴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고을에는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있었습니다. 성은 엄이요, 이름은 한복, 엄원님이라 불렸습니다. 한양에서 성균관 유생으로 이름을 날렸고 과거에 급제한 뒤 이 고을 원님으로 내려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나이는 44, 풍채가 당당하고 목소리가 우렁찼으며 무엇보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새 원님 나리는 아주 대단한 분이래. 그렇대. 밥 먹다가도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어버린다더군.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부하 아전이 잘못된 장부를 올렸다가 그 자리에서 파직당했다네. 역시 한양 양반은 다르다니까. 엄원님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동원에 앉아 있을 때면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무리 더워도 갓을 벗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도를 어기는 자에게는 가차 없이 곤장을 내렸고 아전들은 나리 앞에 서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엄원님에게도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것이 자청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조정에서 윗사람과 크게 다투었다가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고을의 원님으로 내려왔는데 속으로는 한양이 그립고 자존심은 바닥까지 상해 있었습니다. 그 상한 자존심을 고을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드름을 더 피운 것도 곤장을 더 내린 것도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을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알 리가 없었지요. 그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매달 보름이면 고을의 기생들을 불러 풍류를 즐기는 것이었지요. 술을 마시고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거기서도 엄원님은 아무 기생이나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맞춰야만 가까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못 맞히면 그 자리에서 내쫓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기생들은 이 자리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틀려 쫓겨나면 창피하기 짝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보름만 되면 기생들 사이에서 한숨이 줄줄 새어 나왔습니다. 또 보름이야. 이번엔 또 무슨 수수께끼를 내실까? 지난번에 월매가 쫓겨났잖아. 나리 앞에서 울다가 더 혼났다더라. 차라리 아프다고 할까? 연화는 이 자리에 여러 번 불려갔지만 한 번도 원님 곁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수께끼를 못 맞춰서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내놓고는 피식 웃으며 나와버리곤 했습니다. 왜냐고요? 원님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기생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연화는 속으로 비위가 상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의 단짝 기생 향란이 말했습니다. 언니, 원님 나리가 또 보름 잔치를 연대. 이번에는 꼭 수수께끼를 맞춰서 곁에 앉아야 해. 날이 눈에 들면 두둑한 상도 받는다잖아. 연화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그런 자리는 향란이 내가 가거라. 나는 오늘 배가 아파. 향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또 지난달에도 배가 아팠잖아. 이번 달은 더 심하다. 지지난달에는 머리가 아팠고 그 전달에는 발목을 삐끗했다면서 이번 달은 전부 다 아프다. 향란이 푸읍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도 참. 날이 잔치 때만 되면 온몸이 아프시네. 연화는 희죽 웃고는 청루 마당 살구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봄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에 막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하루가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바로 그날 오후 엄원님이 친히 청루로 행차를 했습니다. 엄원님이 청루 마당에 들어섰을 때 살구나무 아래 드러누운 연화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님 뒤로 아전 4-5명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고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 소란에도 연화는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마지못한 듯 고개를 돌려 원님을 바라보았지요. 원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 인연, 감히 원님 행차에 누워있느냐. 연화는 슬그머니 몸을 일으키며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리, 소녀는 지금 몸이 편치 않사옵니다. 누워있는 것도 죄가 되옵니까? 주위에 있던 아전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원님 앞에서 저렇게 대드는 기생은 처음 보았으니까요. 아전 하나가 얼른 달려가 연화의 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이년아 미쳤느냐? 당장 엎드려 절을 올려. 연화는 그 손을 살짝 뿌리치며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화를 내려 했는데 저 눈동자가 참으로 당차게 반짝이는 것이 어딘가 흥미로웠습니다. 한양에서도 이렇게 태연하게 맞서는 자는 드물었습니다. 하물며 기생이라니. 원님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말했습니다. 기생이 입만 살았구나. 좋다. 내가 그리 영리하다면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마치면 오늘 잔치의 상좌에 앉혀주마. 허나 틀리면 곤장 열대다. 연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곤장 열대. 가벼운 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원님을 바라보던 연화가 고개를 까딱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리, 한번 해보지요. 아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저 기생이 진짜 받아들인 것인가? 원님도 살짝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입가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연화와 원님 사이의 기묘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날 밤 향란이 연화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언니 정신이 있는 거야? 원님 나리한테 직접 대들었다고. 곤장을 맞으면 어쩌려고. 연화는 거울 앞에 앉아 빗질을 하며 태연했습니다. 대든 게 아니라 대화를 한 거지. 그게 그거잖아. 나리가 수수께끼를 내셨잖아. 언니가 틀리면 곤장 열대래. 열대에 월매가 지난번에 5대만 맞고도 한 달을 누웠잖아. 연화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월매, 같은 청루에서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틀린 뒤 곤장을 맞았고 아직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향란이 연화 곁에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냥 모른다고 해. 아니면 일부러 틀려. 그게 속 편해. 연화는 빗질을 멈추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향란아. 응, 나는 틀릴 생각이 없어. 향란이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설령 맞춰도 원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트집을 잡을 수도 있어. 권력이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법이잖아.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향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기생이 이긴다는 것은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두드려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생으로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이미 지겨워졌다. 연화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22해를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질 때도, 관기 명부에 이름이 오를 때도, 매달 보름 잔치에 끌려갈 때도 한 번쯤은 자기 뜻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기든 지든 자기가 선택한 것이면 됐습니다. 향란아, 내가 한번 해볼게.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향란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말리지를 못하겠어. 연화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수수께끼 대결은 사흘 뒤 보름 잔치날로 잡혀 있었습니다. 연화에게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일찍 일어나 단정히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향란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는 청루를 나섰습니다. 어디가? 준비하러. 준비. 무슨 준비?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기는 준비. 첫째 날, 연화는 마을 서당 훈장 오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오 선생은 이 고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분으로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서당 마루를 쓸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어른이었습니다. 연화는 오 선생에게 허리를 깊이 숙이고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원님 나리가 즐겨 읽으시는 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사옵니다. 오 선생은 연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가에서 책 몇 권을 빼내어 건네주었습니다. 원님은 논어와 맹자를 즐기시되 특히 수수께끼류의 책을 좋아하신다. 한양에서 이런 책들을 가져오셨지. 연화는 그 책들을 받아 밤새 읽었습니다. 둘째 날, 연화는 고을 아전중 원님의 습관을 잘 아는 자를 찾아냈습니다. 동원 뒷문 쪽 주막에서 술 한 잔을 건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리는 아침에 반드시 냉수를 한 사발 드시고 점심 후에는 꼭 한 시진 낮잠을 주무셔.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실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수염을 쓸어내리시지. 답을 아는 문제일 때는 수염을 천천히, 모르는 문제일 때는 빠르게. 연화는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원님의 성격, 취향, 약점, 버릇까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했으니까요. 셋째 날, 연화는 청루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온갖 수수께끼를 머릿속에서 풀었다, 엮었다 하면서 어떤 수수께끼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름 잔치날이 왔습니다. 연화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냐? 잠시 침묵. 조금. 그래도 하겠느냐? 연화는 가끈을 고쳐 매듯 옷고름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하겠다. 잔치 자리에 앉기 전 연화는 우물가에서 오 선생을 만났습니다. 오 선생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잔치에 가는 길이냐? 예, 선생님. 책은 도움이 되었느냐? 많이 되었사옵니다. 덕분에 원님 나리가 어떤 수수께끼를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 선생은 연화를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레박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야, 나는 내가 수수께끼를 맞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나 한 가지만 명심하거라. 무엇입니까? 오 선생이 우물 여파 위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상대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는 것이 목표라면 너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 허나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란다. 연화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이기느냐.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선생님, 그게 가능하옵니까? 상대가 원님이옵니다. 기생의 말에 스스로 깨닫는 원님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오 선생이 빙긋 웃었습니다. 연화야, 사람은 누구나 안에 거울을 하나씩 품고 있단다. 다만 그 거울에 먼지가 쌓여 자기 얼굴을 못 볼 뿐이지. 내가 할 일은 그 먼지를 닦아주는 것이야. 억지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연화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거울의 먼지를 닦아주는 것. 아직은 무슨 뜻인지 온전히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말이라는 것은 느꼈습니다. 오 선생이 빙긋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너는 머리가 좋다. 허나 머리보다 마음이 더 좋구나. 그것이 내 진짜 무기다. 연화는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보름 잔치는 동원 넓은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횃불이 마당 곳곳에 밝혀져 있었고 상 위에는 떡과 술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기생 10댓 명이 한껏 차려입고 앉아 있었고 원님은 상좌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가 동원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향란이 구석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향란에게 살짝 눈짓을 보내고는 원님 앞에 나아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원님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왔느냐? 예, 날이 사흘 동안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니 제법 배짱은 있구나. 도망갈 이유가 없사옵니다. 원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수수께끼를 내겠다. 잘 들어라.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생들이 숨을 죽이고 아전들도 귀를 세웠습니다. 원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허나 천리를 달리고 만 가지를 닮는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려운 수수께끼였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그러면서 천리를 달리고 만 가지를 닮는다. 기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인가? 아니면 편지? 원님이 그 기생을 힐끗 노려보자 기생은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소녀 여쭤봐도 되옵니까? 무엇이냐? 나리께서는 이 수수께끼를 책에서 보셨나이까? 아니면 직접 만드셨나이까? 원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것이 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사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님이 수염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연화는 그 손놀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쓸어내리는 것. 아전에게 들은 대로라면 답을 알고 있을 때의 버릇이었습니다. 직접 만들었다. 연화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리의 마음이옵니다. 원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근거냐? 나리의 마음은 눈도 있고 발도 있사옵니다. 허나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으시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가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이 수수께끼를 만드실 때 나리의 마음은 이미 천리 밖을 달려가 만 가지 생각을 담았을 것이옵니다. 직접 만드셨다 하셨으니 나리의 마음이 곧 이 수수께끼의 답이옵니다. 동원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한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오른손으로 수염을 한번 훑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아전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이 수수께끼에서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구석에서 향란이 두 손을 입에 대고 소리 없이 환호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상좌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원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술 기운이 약간 올라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수수께끼를 마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지 원님은 입가에 묘한 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연화야, 예, 나리, 아까는 내가 봐준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셨사옵니까? 그렇다. 이번에는 진짜 내기다. 원님이 술잔을 내려놓고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숫자를 맞춰라. 하나부터 10 사이에 있다. 연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영리해도 마음속 숫자를 맞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여기서 틀리면 곤장이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향란이 구석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원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붉어진 뺨, 약간 가늘어진 눈, 입술 끝에 맺힌 웃음.
이건 말 그대로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사흘간 모아둔 정보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리, 소녀가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나리께서 생각하신 숫자가 나리께서 오늘 드신 술잔 수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원님이 흠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사옵니다. 연화는 태연하게 이어갔습니다. 나리께서는 오늘 술을 3잔 드셨습니다. 첫 잔은 잔치가 시작될 때, 둘째 잔은 소녀가 수수께끼를 마쳤을 때, 그리고 셋째 잔은 방금 전이옵니다. 그리고 나리 같은 분은 술잔 수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시지요. 그러므로 답은 셋이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원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술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빈 잔이 3개. 잠시 후 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의 술잔을 소녀가 채워드렸사옵니다. 나리께서 잊으셨을 뿐이옵니다. 마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전 한 명이 참지 못하고 푸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가 얼른 입을 막았습니다. 그 옆에 아전도 어깨가 들썩였고 기생들 사이에서도 킥킥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원님은 2번째로 졌습니다. 그날 잔치는 연화의 완승이었습니다. 청루로 돌아오는 길, 달빛이 고을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향란이 연화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언니 대단해. 원님 나리를 2번이나 이겼잖아. 연화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긴 것은 맞았습니다. 수수께끼도 맞췄고 숫자도 맞췄습니다. 원님이 2번 고개를 끄덕였고 마당의 아전들이 입을 틀어막고 웃었습니다. 허나 연화는 느꼈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끝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고개를 끄덕인 것은 진심으로 감탄해서가 아니라 논리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아직도 기생주제라는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잔치 자리를 나서면서 원님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연화는 들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화는 살구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아직 1번이 남았다. 하지만 아직 무슨 1번이 남았다는 것인지 자신도 분명치 않았습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느꼈습니다. 오 선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상대 스스로 깨닫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연화는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실마리가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짜 승리,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청루에 날아들었습니다. 원님이 연화를 동원으로 불렀습니다. 잔치 자리가 아니라 정식 공문으로. 아전 하나가 청루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연화가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생연화는 내일 정오에 동원으로 출두하라. 이번에는 수수께끼가 아니다. 내가 2번 나를 이겼으니 나도 1번 기회를 주겠다. 3번째 내기다. 단 이번에는 규칙이 있다. 내가 낸 내기를 내가 이루면 내 신분을 풀어주겠다. 허나 이루지 못하면 곤장 20대에 타고올로 내쫓겠다. 청루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말이야? 신분을 풀어준다고. 그게 진짜야? 향란이 쪽지를 빼앗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야? 연화는 쪽지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신분을 풀어준다.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연화가 평생 꿈꿔온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먼 산을 바라보며 빌었던 그 소원이 지금 눈앞에 종이 한 장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곤장 20대는 몸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타고올로의 추방은 뿌리를 뽑히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을을 떠나면 향란도, 살구나무도, 오 선생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화가 원님을 2번이나 이기더니 나리가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봐. 이번엔 절대 못 이길 내기를 내실 거야. 틀림없어. 가엾어라. 곤장 20대면 살이 터지는데. 향란이 연화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이번엔 그냥 포기해. 신분 같은 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 위험해. 연화는 쪽지를 접었습니다. 무슨 내기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포기하냐.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 원님이 이길 수 없는 내기를 낼 수도 있다고.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향란의 말이 맞았습니다. 원님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2번 지고 나서 3번째는 절대 질 수 없는 내기를 낼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연화가 아무리 재치 있어도 이길 수 없도록 설계된 게임이라면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연화의 머릿속에 원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드름 피우는 모습,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은 자세,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눈빛, 그리고 2번 졌을 때도 끝내 사라지지 않던 그 기생주제라는 눈빛, 그리고 잔치를 나서며 중얼거리던 그 한마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 눈빛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연화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동원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향란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언니, 아전한테 들었어. 원님 나리가 내기 내용을 정했대. 그런데 향란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슨 내기냐? 향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대. 오늘 정오에 기생연화는 동원에 와야 하되 오지 않아도 된다. 빈손으로 와야 하되 빈손이어서는 안 된다. 입어야 하되 입지 않아야 하며 타야 하되 타지 않아야 한다. 이 4가지를 모두 이루어야 한다고.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와야 하되 오지 않아도 된다. 빈손으로 와야 하되 빈손이어서는 안 된다. 입어야 하되 입지 않아야 한다. 타야 하되 타지 않아야 한다. 이건 말장난이었습니다. 동시에 불가능한 4조건이었습니다. 오면 지고 안 오면 진다. 빈손으로 오면 지고 뭘 들고 와도 진다. 뭘 입어도 지고 안 입어도 진다. 무엇을 타면 지고 안 타도 진다. 향란이 흐느꼈습니다. 이건 너무해. 처음부터 이길 수 없게 만든 거잖아. 연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길 수 없도록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연화의 2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지만 연화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살구나무 아래에 홀로 앉았습니다. 향란은 안에서 울고 있었고 다른 기생들은 슬금슬금 연화를 피해 다녔습니다. 마치 재앙이 옮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동원으로 가야 할 정오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지난 며칠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원님 앞에서 태연히 대꾸하던 자신, 사흘 밤낮으로 책을 읽고 정보를 모으던 자신, 수수께끼를 마쳤을 때 짜릿하던 순간,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건가? 연화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포기할까? 아무도 탓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내기를 포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향란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언니가 포기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심할 것입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작은 살구 꽃잎 하나가 연화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그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고 여린 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에 떨어졌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백발 노파의 목소리였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연화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 원님은 지금 체면을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2번 졌으니 3번째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체면. 기생에게 질 수 없다는 체면. 그 체면을 스스로 세우려 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내기를 만든 것도 불가능한 조건을 건 것도 전부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스로 세우는 체면이 진짜 체면이 아니라면 내가 원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면 어떨까? 머릿속에서 빛이 번쩍였습니다. 오 선생의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상대 스스로 깨닫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리고 거울의 먼지를 닦아주는 것, 억지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연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님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불가능한 조건을 풀되 원님을 웃기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웃음 속에서 사람은 무장을 해제하니까요. 연화는 청루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향란이 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물 있지. 어부들이 쓰는 낡은 그물. 갑자기 그물은 왜 있냐고. 창고에 있을 걸 가져와. 그리고 노새 한 마리만 빌릴 수 있는지 마구간에 알아봐. 참외도 하나 필요하고. 향란이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연화는 빙긋 웃었습니다. 내 가지 수수께끼를 풀려고. 내 가지, 나리가 낸 건 내 가지 조건이잖아. 그걸 어떻게. 그래, 그 네 가지 조건 전부를 하나의 답으로 풀 거야. 향란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하나의 답으로 그게 가능해. 연화는 향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향란아, 믿어줘. 그리고 그물하고 노새하고 참외, 딱 이 3가지만 구해줘. 내가 나머지는 할게. 향란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지만 연화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하고 맑았습니다. 절박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가져올게. 향란이 뛰어나갔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또렷이 그려졌습니다. 단단하고 명쾌하게 정오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봄 햇살이 동원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상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허리를 고추 세우고 갓을 반듯하게 고쳐 쓴 모습이었습니다. 아전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고 고을 사람 몇몇도 소문을 듣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기생이 원님한테 3번째 내기를 한대. 이번엔 못 이길걸. 불가능한 조건이래. 그래도 구경은 해봐야지. 담장 너머가 웅성웅성했습니다. 원님은 팔짱을 끼고 동원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여유로운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질 수 없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곁에 선 수석 아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날이 연화가 오지 않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오지 않아도 진 것이고 와도 진 것이다. 어느 쪽이든 내가 이긴다. 원님이 느긋하게 부채를 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원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가 왔습니다. 허나 그 모습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연화는 낡은 어부의 그물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옷처럼 몸을 감쌌지만 그물코 사이로 살결이 훤히 비쳤습니다. 입었는데 입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노새의 등에 걸터 앉지 않고 노새 곁에서 노새의 꼬리를 살짝 붙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노새가 걸으면 연화도 따라 걸었습니다. 타지 않았는데 타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참외를 들고 있었는데 반으로 갈라 속을 파내어 빈 껍데기만 남긴 것이었습니다. 들고는 있되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손이 아닌데 빈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원문 앞에서 연화는 딱 멈추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턱 바로 앞에 서서 한 발은 문턱 안쪽에, 한 발은 문턱 바깥쪽에 걸쳤습니다.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왔는데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동원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들고 있던 부채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와야 하되 오지 않아도 된다. 문턱 위에 걸쳐 섰다. 빈손으로 와야 하되 빈손이어서는 안 된다. 빈 참외 껍데기를 들었다. 입어야 하되 입지 않아야 한다. 그물을 둘렀다. 타야 하되 타지 않아야 한다. 노새 꼬리를 잡고 걸었다. 네, 다 맞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얼마나 길었는지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제각기 달리 기억했습니다. 누구는 찰나였다 했고 누구는 한참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전 하나가 먼저 터졌습니다. 푸하하. 그러자 옆에 있던 아전도 터지고 담장 너머 구경꾼들도 터지고 동원 마당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배를 잡고 쪼그라 앉았고 누군가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 그물을 입었어. 그물을. 노새 꼬리를 잡고 왔다. 탄 거야. 안 탄 거야? 천재야 천재. 기생이 아니라 제갈공명이야. 연화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물 사이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어머님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웃음이 가득한데 원님의 얼굴에서는 어떤 것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딱딱하고 거만하던 표정이 처음 보는 무언가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쫓겨나와 이 작은 고을에서 억지 위엄을 부리던 자신, 기생에게 이길 수 없는 내기를 건 자신, 그 모습이 문득 부끄러워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원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훌륭하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3번 모두 내가 이겼다.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주 약간, 그러나 분명히 아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원님이 기생에게 허리를 숙이다니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너의 신분을 풀어주겠다. 오늘부터 너는 기생이 아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뒤에서 향란이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원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연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다. 왜 그물을 택했느냐?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리, 그물은 가장 솔직한 옷이옵니다. 보여주면서 숨기고 숨기면서 보여줍니다. 소녀는 나리께 솔직하게 왔사옵니다. 이기려는 마음도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2가지를 다 입고 왔사옵니다. 원님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드름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뒤 처음 짓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나는 오늘에야 그 말을 알겠구나. 연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은 노파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원님이 그 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원님도 어딘가에서 그 말을 들었고 오늘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원님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 고을에 와서 거드름을 피우고 위험을 세운 것은 사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한양에서 밀려난 것이 수치스러웠거든. 허나 오늘 내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그물 하나를 두르고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갓을 쓰고 관복을 입고도 떳떳하지 못한 내가 부끄럽구나.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살구꽃 향기가 어디선가 실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을 서쪽 언덕 위에 작은 서당 하나가 생겼습니다. 처마 밑에 명심서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글씨가 반듯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훈장은 오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는데 고을 아이들이라면 누구든 돈 없이도 받아주었습니다. 천민의 아이도 과부의 아이도 기생의 아이도 그 훈장이 연화였습니다. 기생 신분에서 풀려난 연화는 오 선생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서당을 열었습니다. 오 선생은 연화에게 자신이 평생 모은 책을 물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치는 사람을 웃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그 재치로 아이들을 가르쳐라. 처음에는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생 출신이 무슨 훈장이냐. 여자가 서당을 연다니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러나 연화의 서당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하나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자 비웃음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에게 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연화의 서당을 좋아했습니다. 재미있었으니까요. 서당 마당에는 살구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청루 마당에 있던 그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심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무였지만 해마다 잘 자랐습니다. 어머님은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날 서당 앞을 지나다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님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을 타고 떠나는 원님의 등 뒤로 아이들이 책 읽는 소리가 따라갔습니다. 원님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살구나무는 올해도 꽃을 피웠습니다. 청루 마당이 아니라 서당 마당에서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연화는 원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만들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치였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연화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유쾌하고도 깊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따뜻하게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아늑한 옛날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도 함께 들어보시면 잠들기 전 포근한 밤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